네, 일본의 일방적인 입국 제한 조치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일본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스크 수급난 속에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이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했는데 모레 9일 0시부터 일본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이미 기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가 됩니다. 정부 상응 조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본이 세 가지 크게 발표를 했죠.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90일 정도는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달 말까지 하나에서 그걸 취소하겠다는 거고요. 또 일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2주간 격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일본 분들 이 말을 잘 보시면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국 분들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 그 정세균 총리도 말씀을 하셨듯이 오랜 이웃이고 우방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전 설명이라든지 예고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또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뭐 상한 조치라는 점 판단이 좀 되는데요. 일본 분들도 국민성이 여러 체계를 통해서 알려져 있지만 일본이 전통적으로 사무라이 국가이기 때문에 강자한테는 아주 비굴할 정도로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또 약자한테는 또 아주 그냥 뭐 짓밟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뭐 미군이 태평양 전쟁 때 뭐 폭탄도 투하를 하고 네. 일본 분들 많이 희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비굴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하는 그 국민성이 그런 데 깔려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도 강경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어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고 일본에서 한 게 어떤 그 조치가 순수성이 좀 의심이 좀 되거든요. 앞서 이제 기자도 얘기를 리포트도 했지만은 있었죠. 예. 지금 아베 지지율이 지금 30%까지 급락을 했고요. 또 올림픽 이러다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러냐 내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들을 밖으로 좀 돌리기 위한 그 술책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했다는 게 이제 저희들 정부의 이제 판단이고요. 예. 그런 의심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대응을 통해서 어떤 협상에서 또 이후의 협상에서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갖기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장 교수께도 평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적인 어떤 상호주의 입각에서 일본의 그런 처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적절한 대응은 지금 현 상태가 우리 국가로서는 재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힘든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지금 지속되어 있고 그런 갈등 관계 차원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우리가 이런 질병 문제로서 서로 대립각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양국 간의 수건을 넘어서 이것은 인도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우리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호주의 입각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교의 원리고 어떻게 보면은 강제징용 배송 판결이라든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런 것들을 보면 1년에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일본과의 갈등 특히 이제 일본의 아베 정부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와중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국가 간에 서로 일단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방역 체계도 중요하지만 자국의 어떤 안전 보호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그렇게 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이런 방역 체계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대처 이런 것들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필수 불가하는 조치이고 이것이 훨씬 더 외교적인 갈등 관계로 확산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련의 어떤 외교적인 체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본 정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이렇게 강한 유감과 함께 강도 높은 맞대응을 검토하고 나선 게 근데 왜 선진국인 호주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보인 태도와는 다르게 일본에만 이렇게 하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왜 유독 일본에만 이런 상응 조치에 나선 걸까요? 저희가 이제 그 네. 방역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저희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매일 10,000명 정도 진단을 할 능력을 가지고 네. 있고요.
지금 한 18만 명 정도가 좀 한 걸로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18만 명 대비 지금 확진자 6,700명 정도니까 확진율이 3.8% 굉장히 낮은 수치죠. 반면에 일본은 지금 현재 7천 건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따지면 일본은 한 14.2%. 그러니까 저희보다 뭐 이 사람들이 적게 진단해서 그렇지 만약 우리와 같은 숫자를 했다고 볼 때는 한 4배 정도 많은 숫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역시 거죠. 추정이죠.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치사율이 중요한데 한국은 치사율이 0.7%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4.2%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3%대가 되고 중국도 발원지가 3.7%. 이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정부는 굉장히 치사율도 낮은 거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네. 저희가 진단을 많이 해서 확진자가 절대적인 수치는 좀 많이 좀 늘어났지만은 어떤 그런 내용을 따져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문을 닫아야 될 만큼 그런 정도가 아닌데 네.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과민하게 좀 저희들한테 대응을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떤 순수한 방역의 의도라면은 저희들이 정부가 수용을 하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의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주라든지 중국 정부에 대하는 네. 거하고 달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글쎄요,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베의 어떤 정치적인 꼼수가 곁들인 것은 네. 아베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내 지지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고 특히 이 질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생명과 자유 중에서 더 가치가 높은 것이 생명이고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재난이지만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 지도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정부, 각국의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전폭적인 책임을 지고 정치적인 심판을 받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재인 정부라든가 선거를 앞둔 예.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태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특히 유독 왜 한국에 대해서 빗장을 강하게 걸을까? 이것은 한일 간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구원, 여러 가지 악연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강하게 한일 간의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을 자국 내에 함으로써 아군을 상대방을 강하게 옥죄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단결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의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위기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지지율이라든가 정치적인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예. 사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우리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배상금 판결에서부터 삐걱거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 문재인 정권과는 상당히 대립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일본 국민과 우리 국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유독 한국의 4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입국 금지 지역도 대구 청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 영천, 칠곡, 의성, 성주, 군위군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본과 우리가 역시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문재인 정부도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외교적인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역량을 비축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있고 나서 우리가 바로 하루 만에 맞대응 조치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국가가 102개거든요. 왜 일본에만 우리가 이런 대응 조치를 했냐라는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역량으로는 뭐 192개 전부가 앞으로 몇 네. 개국까지 이것이 이제 증가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규제 조치를 할 것이고 앞으로는 그 기타 뭐 호주라든가 여러 곳에서도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간의라든가 방역의 차이라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면은 일본하고 한국은 좀 특수관계죠. 뭐냐면은
작년에 수출 제한 규정으로 마찰 있기 전까지 네.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 우리 한국 분들하고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들하고 하면은 1,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예. 가장 그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인적 교류인데 그런 방대한 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가 저렇게 사전 설명도 없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조치를 하니까 저희들도 그에 상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나라 입국 제한을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외교부에서 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호주만 봐도 이탈리아 사망자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역 절차만 강화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입국 제한을 했단 말이죠. 이런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같은데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수치가 저희들이 어쨌든 확진 환자가 6,700명 정도 되니까 중국 다음으로 좀 많은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는 많지만은 우리 한국의 검역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을 외교 차원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외교부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소홀하지 않았는지 물론 나름의 노력은 기울였겠습니다만 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호주도 방역 의료 선진국이고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위 10개국을 발표를 했는데 존 홉킨스 대학 그 자료를 인용해서 한국이 9위에 랭크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코로나 사태로 나라 곳곳이 좀 혼란스럽지 않은 데가 없지만은 이럴 때 위기 상황일수록 외교부는 외교부 몫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국방부는 국방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예.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해야 되는데 외교부가 그런 방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은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세월호 사태도 겪고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겪고 그리고 그 이후에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위기관리 능력 아니겠습니까?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이 이전에도 물론 메르스라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사스도 예. 있었고 그런 방역 체계가 체계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안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작금의 뭐 마스크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입국 금지, 일본 간의 갈등 그리고 100여 개 넘는 나라에서 우리의 한국에 물론 그 나라에서는 당연히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입국 금지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 외교적인 능력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그리고 국내 방역 체계에서도 있어도 그동안 충분히 이 위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듬어 왔을 텐데 정작 이런 것들이 크게 터지니까 애초에 또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금방 해소될 것이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시사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현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마스크 수급난 속에서 생산업체가 정부 요구사항에 반발해서 생산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조달청이 어느 정도로 요구를 했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업체가 예. 두 가지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첫째는 생산원가의 50% 절반 가격으로 네. 후려치기를 했다. 두 번째는 자기들 생산량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과도한 물량을 정부 구매로 달라겠다는 건데 일부 좀 사실하고 좀 팩트가 좀 다른 게 좀 있는데요. 네. 이 업체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가로 원가도 아니고 소비자 판매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158원이거든요. 근데 조달청에서 제시했던 것은 110원이니까 약 81% 수준이 되는 거죠. 그나마 요건 어떤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서 그 업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서로 협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그 가격에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좀 더 내고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 업체가 그런 사전 본인들의 가격 제시를 안 한 게 좀 있고요. 다만 이제 물량 면에서는 10배 정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 맞는데 네. 이제 조달청에서는 이 얘기하기를 일부 표기상에 좀 오류가 좀 있었다면서 이제 잘못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 점은 좀 업체 주장이 맞지만 가격 문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제 계속해서 그 업체가 적정한 이윤을 갖춰가면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3개가 계약 대상 기업인데요. 마스크 생산업체인데 128개사하고는 계약이 좀 완료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은 정부하고 기업도 같이 유인하면서 가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논란까지 나오는 이유가 마스크 수급난 때문인데요, 결국엔. 그래서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좀 이제 마스크 구하기가 쉬워질지, 좀 이런 난들이 좀 잦아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133개 기업에서 이것을 이제 생산을 지금보다 뭐 5배, 10배 정도 이제 생산을 한다 해도 지금 부족하고 지금 거리 곳곳에는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마스크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전 국민이 이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전쟁에서 총칼과 식량 이런 것들을 네. 비축하듯이 평소에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한 이런 것들이 역대 뭐 정부부터 이런 시스템이 뭐 미비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마스크 부제도 뭐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마스크 오부제인데 예. 생산업자에서 마스크를 80% 생산량의 80%를 여러 가지 공적 판매처로 이제 출고를 하고 그리고 1만 개 판매 시 사전 승인을 얻고 그리고 3천 개 이상을 할 때는 온라인에 신고하는 그리고 뭐 출생연도로 또 따진답니다. 네. 이것이 예.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될지 그것은 상당히 의문인데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 전 그래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예. 하여튼 저는 뭐 마스크를 기존에 좀 뭐 황사 마스크를 제가 네. 몇 박스 제가 사놓은 게 있어 과거에 사놓은 게 있어서 지금 제가 마스크를 사본 적은 예.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그 중에서 평일날 못 산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중에 이제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서 제시를 하고 이것은 이제 구입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위기에 정부만 뛰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이런 오부제를 하겠습니까? 과거에 뭐 휘발유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오일 쇼크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사재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예. 그런 협조가 선제적으로 이것이 돼야만이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가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친여 외곽단체들이 비례연합정당을 띄운 지 일주일여 만에 공식 논의에 착수했거든요. 연합정당 대상인 군소정당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현실화가 되면 위성정당과 다를 게 없다 이런 뭐 부담 그런 지적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민주당이 현실적인 이제 네. 고민을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좀 하죠. 지금 갤럽에서 엊그저께 그 정당 지지율 네. 조사를 했었는데 그대로 적용을 해볼 때 만약에 이게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을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7석 정도를 가는 네. 걸로 나오고요. 예. 나머지 한 27석 정도를 미래 통합당에 예. 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비례 그 당을 만들게 되면은 민주당이 한 22석 정도, 미래통합당 17석, 정의당이 약 13석에서 9석으로 한 4석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뻔히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선거법 개정에 가장 앞장을 섰었고 또 이런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해서 했었죠. 민당에서.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헌재에다가 좀 제소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명분론과 실리 사이에서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이 내일 지금 뭐 결정을 좀 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자칫하면 이게 지금 결국은 선거는 중도층을 잡는 건데 양 극단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지층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소탐대실이 돼서 민주당에 지금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 중도층을 등돌리게 하는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우려가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좀 개인적인 견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 교수께는 미래통합당 상황 좀 네. 짚어볼게요. 공천관리위가 대구 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TK 현역 의원 중 15명인데 7명이 배제가 됐습니다. 좀 김영우 공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잘한다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저는 애초에 현역 50% 이상 물갈이 그리고 60%까지 가면은 한국당이 통합당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애초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60%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 TK나 TK 지역만 하면 지금 60%인데 TK 지역은 저는 한 70%까지 더 올리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히려 어차피 컷오프 할 경우에 TK가 통합당의 번거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TK에서 강한 공천 쇄신 새로운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본거지에서 남기면 그것이 중도층 표심을 뺏어오고 그 여파가 그 힘이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은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번 총선은 어차피 문재인 정부의 심판, 정권 심판적인 그런 성향과 그리고 야당 심판 예. 두 양극단에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중도층 30%를 놓고 싸움이기 때문에 예. TK 지역에서 60% 정도의 공천 쇄신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구도가 어차피 정권 심판론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TK 지역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결국은 통합당을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이 약진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